그날 한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의 눈에서, 그것도 처음 보는 남의 딸 앞에서,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 노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도 금빛 울림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저택은 밖에서 보면 흠 하나 없는 성 같았습니다. 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현관 앞까지 검은 승용차가 들어서는 집이었죠. 반듯하게 다듬어진 조경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밤이면 노란 조명이 담벼락을 환하게 밝혔어요. 방이 6개에 욕실이 3개, 거실만 해도 웬만한 아파트 한 채 크기였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부러울 것 하나 없는 풍경이었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면 이상하게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온기가 없었죠. 냄비 끓는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밤 9시가 넘도록 현관에 구두 한 켤레만 놓여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구두 한 켤레가 이 집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72살의 김만석은 그날 밤도 혼자였습니다. 비서실장이 12첩 반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물러나면 긴 식탁 한쪽 끝에 노인 하나가 남았죠. 반찬이 12가지였지만 젓가락을 댄 것은 3가지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식탁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차려놓은 반찬을 먹지도 않으면서 다시 차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게 부자의 고독이었어요. 만석은 결국 수저를 내려놓더니 밥 위에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밥이었어요. 국도 반찬도 필요 없이 그냥 물에 만밥을 한 숟가락씩 떠넣었습니다. 씹는 소리만 빈 식당에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릴수록 집이 더 텅 비어 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100억짜리 저택에서 가장 비싼 것은 물밥이었고 가장 흔한 것은 정막이었어요.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복숭아꽃이 피던 봄날에 찍은 사진이었죠.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을 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만석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가끔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왜 늘 이렇게 혼자냐고 눈빛으로 물어보는 것 같았죠. 그 맞은편에는 어깨 높이까지 오는 철제 금고가 무겁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와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평생 읽어온 것들이었죠. 사람과 돈, 사진과 금고. 만석의 저녁은 늘 그 2가지 사이에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어느 것도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둘은 닮아 있었어요. 그날 밤 아들 민준이 평소보다 2시간은 일찍 귀가했습니다. 39살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 직함을 달고 일하는 아들이었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손놀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느긋하지도 않은 손이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 특유의 그 어색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일찍 왔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식탁 맞은편에 앉더니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석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마음에 둔 여자가 생겼다고. 목소리에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 밑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면서도 말해야 한다는 각오가 깔려 있었죠. 39살이 되도록 아버지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번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만석의 눈이 처음으로 아들 쪽을 향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집안은 어디냐, 직업은 무엇이냐,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세 가지 질문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담긴 건 단 하나였어요. 내 아들에게 걸맞은 집안이냐?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켜면서 입술을 한번 적시고 나서 말했어요. 나이는 30이에요.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고요.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혼자예요. 빚도 좀 있고요. 만석의 손에 들린 물컵이 식탁 위로 탁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어요. 눈빛이 단번에 차가워졌죠. 30살짜리 이혼녀. 시장 국밥집. 게다가 빚. 39 노총각에게 젊은 이혼녀가 붙었다. 재산 냄새를 맡고 들어온 게 분명하다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면서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빚도 전 남편이 남겨두고 떠난 거지 서영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한마디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 남편의 빚이라는 말에 만석의 안에서 오래된 기억이 깨어났어요. 40대 초반 동업자에게 자금을 사기당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엔 그럴듯해 보였었죠. 그 상처는 30년이 지나도록 흉터로 남아 있었고 그 흉터가 지금 다시 욱신거렸어요. 그 여자 당장 데려와. 얼마 주면 손 뗄지 내 앞에서 직접 물어볼 테니까. 만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결정이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민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오랫동안 참아온 말들이 목구멍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만 외쳤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셨다고. 그 말이 만석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만석의 손이 먼저 올라갔어요. 찰싹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여자 선택하면 호적에서 팔 거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세게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깊이 울렸어요. 쾅 소리가 났다면 화난 것이겠지만 조용히 닫힌 문은 다른 뜻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더라도 마음의 문은 다시는 열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만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도 떼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아내의 사진이 벽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봄빛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당신이 또 그랬냐고. 분노는 금방 식었습니다. 그 자리를 파고든 건 공포였어요.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더 깊은 곳에 있던 불안함. 평생 일궈온 재산이 낯선 여자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공포였죠. 만석은 그 공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분노로 그리고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사이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때의 만석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 만석 곁에서 일해온 비서실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저 눈빛을 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그래서 더 걱정이 됐어요. 그날 밤 비서실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전화를 받고 수첩에 적어 내려간 지시사항이 10줄을 넘었어요. 30살 여자 서영. 변두리 시장 국밥집 운영. 이혼 경력. 빚. 그 단어들이 수첩 위에 나란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 수첩을 오래 내려다봤어요.
이틀 뒤 오후 서재의 커튼이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바깥의 햇살은 밝았지만 방 안은 차가웠어요. 만석은 가죽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누런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그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탐정사무소에서 이틀 만에 넘어온 서류였습니다. 얼마를 건넸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게 더 빠른 방법이라는 걸 둘 다 알았죠. 봉투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오가는 서영의 모습이었어요. 이른 새벽 배달통을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사진,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젓는 사진,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만석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고운 얼굴이었어요. 그게 더 의심스러웠죠. 저렇게 고운 얼굴이 새벽부터 시장 바닥을 구른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뒤가 있다. 그 마음이 사진보다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탐정이 작성한 보고서가 그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요약해서 말했어요. 3년 전 결혼해서 6개월 만에 이혼했으며 이혼 이후 거액의 빚을 떠안았다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밥집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만석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6개월. 너무 짧았습니다. 처음부터 계산하고 들어간 결혼이 아니라면 6개월 만에 끝날 이유가 없었죠. 탐정의 말이 이어졌어요. 가게에 밤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드나든다는 시장 상인들의 증언도 있다고. 그리고 최근 들어 서영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빚쟁이가 명품 가방이라는 대목에서 만석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뒤에서 누가 대주는 거겠지.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방이 시장 인근 가게에서 파는 모조품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 자리에서 반박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었죠. 탐정 보고서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서영의 전 남편이 남긴 빚의 정확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공식 서류에는 사업 실패로 기재돼 있지만 주변 증언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탐정은 서영이 그 빚의 형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이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은 사실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믿고 싶은 것은 쉽게 믿어지는 법이었죠. 만석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꽃뱀이야. 처음부터.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단순히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민준을 먼저 설득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만석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민준이 그 여자한테 이미 빠져 있어. 말로 되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커튼 사이로 저택 마당이 보였습니다. 잘 다듬어진 나무들, 반듯한 돌길, 차고에 줄지어 선 승용차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일궈온 것들이었어요. 이것들이 낯선 여자의 손에 넘어가는 상상을 하는 순간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석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직접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눈으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낮은 곳에서 들여다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고. 그 여자가 얼마나 깊이 위선을 쌓아놓았는지 끝내 까발려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석이 비서실장을 돌아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내가 직접 움직일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비서실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직접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석은 대답 대신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낮고 단단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 가게에 내가 직접 손님으로 들어갈 거야. 비서실장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이 입 밖까지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만석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 사기를 당해본 사람의 눈,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눈이었어요.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담겨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재에 침묵이 가득 찼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택의 나무들이 조용히 흔들렸죠. 그 계획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때의 만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가장 확신에 차 있을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 새벽 100억 자산가는 생선 내장을 옷에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막기 위해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만석은 혼자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인기척이 없을 이 시간이어야 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심이 차가운 것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창고 안쪽 깊숙한 곳, 먼지가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만석은 한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뒤졌습니다. 그러다 손끝에 낡은 천이 잡혔어요. 꺼내보니 30년도 더 된 작업복이었습니다. 등에 기름 얼룩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가 밑바닥에서 막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 직접 짐을 나르고 땅을 팠던 옷이었죠. 손가락이 닳도록 일했던 그 시절의 냄새가 아직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그 옷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외롭지 않았죠. 곁에 아내가 있었고 어린 민준이 있었으니기요. 민준이 아버지 무릎에 올라와 잠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민준이 이렇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잠시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가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감상을 즐길 때가 아니었어요. 냄새를 배게 해야 했습니다. 진짜 노숙자처럼 보이려면 옷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만석은 부엌 쪽으로 가서 며칠 묵은 생선 내장 봉지를 꺼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단번에 올라왔어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죠. 옷깃과 소매에 꼼꼼히 문질렀습니다. 온 부엌에 악취가 번지자 오히려 만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변신이 이어졌어요. 염색약으로 희끗한 머리를 더 지저분하게 뭉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검댕을 손으로 문질러 발랐어요. 틀니를 빼자 볼이 쑥 들어갔습니다. 비싼 안경 대신 다이소에서 사온 돋보기를 꺼냈어요.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어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뒀던 거였죠. 그걸 코에 걸자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이 김만석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냥 가난한 노인이었어요. 회장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그냥 지나쳐도 되는 사람. 만석은 거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이 진짜 자신과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목적이 있었거든요.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대신 2년 전에 보조폰으로 쓰던 2G 폴더폰, 지갑 대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 그리고 손바닥만 한 고성능 초소형 녹음기를 손수건 사이에 넣었어요. 그게 이 잠입 작전의 전부였습니다. 비서실장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만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가야 한다고, 누가 따라오면 진짜 모습이 들킨다고. 비서실장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죠.
말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발걸음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석은 집을 나서 평창동 언덕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옆을 지나쳤어요. 운전기사가 정면만 바라보며 지나갔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성공의 신호였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 오랜만에 혼자 전철을 탔어요.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조용히 한 칸 옆으로 이동했어요. 노인이 가까이 앉으려 하자 가방을 옆자리에 놓아 막는 사람도 있었죠. 만석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 여자도 하는 행동일 거라고, 가게에서도 틀림없이 이럴 거라고 되뇌면서요. 그 생각이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줬습니다. 변두리 시장에 도착했어요. 점심이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고깃국 냄새, 상인들의 큰 목소리가 뒤섞이면서 좁은 골목이 가득 찼어요. 발밑에 물기가 고여 있었고 과일 껍질이 길 위에 굴러다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수레를 끌며 지나가다가 만석의 옷자락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 시장이 100억의 재산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만석이 고개를 들어 골목 안쪽을 봤습니다. 저 앞에 서영이 보였어요. 무거운 배달통을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발이 계단 모서리에 걸릴 듯 했지만 몸을 비틀면서 올라갔죠.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달랐어요. 손등이 거칠었고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이 눈에 들어왔다가 만석은 금방 시선을 거뒀어요. 저 손도 연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였죠. 만석은 골목 그늘에 잠시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어요. 심호흡을 한 번 했죠. 그리고 국밥집 문을 밀었습니다. 문 위에 낡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어요. 점심 손님들이 가득한 가게 안으로 악취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회장 김만석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마주하게 될 것은 자신이 기대한 진실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바닥을 파헤치려 했는데 돌아보면 자신의 바닥이 먼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국밥집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냄새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한두 명이 슬쩍 코를 막았습니다. 그릇을 들던 손이 멈추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방에서 나오던 서영이 발을 멈췄습니다. 만석은 그 시선들을 등에 받으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가 주저앉았죠.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테이블에 묵은 기름때가 배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50년을 일한 사람처럼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서영이 다가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물었어요. 어르신, 뭐 드릴까요? 만석은 대답하지 않고 메뉴판을 바라봤어요. 글씨를 읽는 척하면서 사실은 서영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불편해하는 기색, 내쫓고 싶은 눈빛, 돈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 달라지는 태도, 그걸 기다렸죠. 그런데 서영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눈빛이었어요. 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일 싼 게 뭐요? 서영이 기본 국밥이 6,000원이라고 말했어요. 만석이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을 테이블 위에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오래 접혀 있던 돈이었어요. 서영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표정에 변화가 없었어요. 국밥 나올 때까지 여기 앉아 계셔도 돼요.
잠깐만요. 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게 연기인지 진심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래 살아온 눈은 금방 결론을 내렸죠. 연기라고. 국밥이 나왔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하얗고 깊은 사골 국물이었습니다. 파가 얹혀 있고 고기가 넉넉했어요. 6,000원짜리 국밥이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이었습니다. 사골을 오래 고았을 때 나는 밥상 앞에서 저절로 힘이 빠지는 그 냄새가 올라왔어요. 만석은 예상 밖이었기 때문에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났어요. 중년 남자 둘이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 요즘 왜 이런 사람들까지 받아? 냄새 나잖아. 만석은 그 말을 듣자 귀가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손이 숟가락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를 사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일어서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영이 먼저 움직였어요. 주방에서 나오더니 그 테이블로 걸어가면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불편하시면 자리 바꿔드릴게요. 저희 가게엔 누구든 다 앉을 수 있어요. 그 남자가 씩씩거렸지만 더 말을 잇지는 않았어요. 서영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만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금 당겼습니다. 저게 다 계산이다. 손님 앞에서 착한 척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숟가락이 국밥 안으로 들어갔어요.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뜨겁고 깊은 맛이 퍼졌습니다. 오래 고운 사골 국물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맛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먹던 그 따뜻한 한 그릇. 그 기억이 혀 위에서 되살아지 만석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그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서영이 물수건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테이블가에 놓고 갔어요. 만석은 고개를 들어 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은 시선이 마주치자 그냥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반갑다거나 불쌍하다거나 어떤 의도가 담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님한테 짓는 보통 웃음이었죠.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만석은 눈을 피하면서 주머니 속 녹음기가 켜져 있다는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여자가 민준을 이용하려 한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국밥 그릇은 언제 다 먹었는지 모를 만큼 어느새 비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1,000원짜리를 테이블 위에 놓으려 했어요. 3,000원뿐이었습니다. 그때 서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다음에 오시면 돼요. 만석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1,000원짜리 2장을 테이블에 놓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고 골목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만석은 잠시 국밥집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몰랐지만 뭔가 장이 불편했어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사흘이 지나 만석은 그날 이후 2번 더 국밥집을 찾았어요. 매번 같은 자리, 구석 테이블이었습니다. 매번 기본 국밥을 시켰고 매번 다 먹었어요. 처음엔 감시가 목적이었는데 2번째 방문부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3번째 방문날 오후 가게가 한산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2팀밖에 없었어요. 서영은 주방 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석은 국밥을 먹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조용하고 성실한 느낌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랬죠.
그때 서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이 고무장갑을 벗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낮아졌고 안으로 몸을 돌리면서 주방 쪽으로 반쯤 사라졌어요. 만석은 귀를 기울였어요. 녹음기도 켜져 있었죠. 그러나 들리는 건 단편적인 말들 뿐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짧은 말들 사이사이에 서영의 숨이 들렸습니다. 참으려는 숨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영은 한동안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앞치마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힘있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점심 손님이 빠지고 나서 서영이 테이블을 닦으러 나왔습니다. 만석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어요. 만석은 빈 그릇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어르신, 오늘도 드시고 가시네요. 만석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그릇을 집으면서 조용히 근처 사시냐고 물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소.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고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을 집어들고 돌아서려는데 만석이 불쑥 물었어요. 아까 전화 안 좋은 일이요? 서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만석을 바라봤어요. 뭔가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볍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병원 쪽 일이에요. 만석이 거기서 그쳐야 했는데 입이 다시 열렸어요. 저 말고 어머니가 아프세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가 좀 밀렸나 봐요. 그 말이 공기에 걸렸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들었어요. 가만히 오래 들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릇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만석은 빈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도 오래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2해 동안 그는 한 번밖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일이 바빠서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비서실장이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석에게 전화가 닿은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어요.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죠. 그게 지금도 가끔 떠올랐습니다. 그 2해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을지. 만석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등이 굳어 있었어요. 나이 든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무엇을 움켜쥐었는지 오늘처럼 선명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잠시 뒤 서영이 주방에서 나오더니 창고 쪽 문을 열었습니다. 재고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꺼내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포기하는 것처럼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순간을 봤어요. 보지 말아야 했는데 가슴 어딘가에 무언가가 꽉 박혔습니다. 바늘처럼 작지만 빠지지 않는 무언가가 말아예요.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1,000원짜리 2장을 테이블에 놓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골목 끝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죠. 뭔가가 더 크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은 터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오늘 아무것도 녹음하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녹음기가 켜져 있었는데도 만석은 그 녹음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어쩌면 만석은 이제 녹음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석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국밥을 끓이는 모습, 설거지하는 뒷모습,
전화를 받고 숨을 참던 그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다 연기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만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만석은 서재로 내려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탐정 보고서를 다시 펼치면서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서영을 의심하는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보고서에 빈틈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빚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장 밑에 만석이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주변 증언이 조금씩 다르다는 대목에서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만석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전부 추측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깊게 한숨을 내쉬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은 다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아니라 한산한 오후 3시쯤이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라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영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로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서영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일어서면서 알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만석은 대답 없이 구석자리에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서영이 물수건을 가져와 테이블을 깨끗이 닦아주면서 부드럽게 물었어요. 오늘도 국밥 드실래요? 응. 서영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만석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는 게 보였어요. 30살이 이렇게 허리가 굽을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밥이 나왔어요.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한 그릇이었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들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장사가 힘드냐? 서영이 잠깐 멈칫하더니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지니까 할만해요. 만석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은 뒤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전화 병원 일이라고 했지? 서영의 손이 잠깐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만석이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서영을 바라봤어요. 혼자 다 하기 힘들겠네. 서영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말에 만석의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만석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으려는데 서영이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살게요. 만석이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봤어요. 서영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렇게 시장에서 일하셨거든요. 어르신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요. 만석은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0원짜리를 테이블에 조용히 놓고 그냥 나왔어요.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서영은 그 돈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 소중하게 넣었어요. 만석은 골목을 걷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옆 가게에서 아주머니 한 명이 나오더니 만석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유, 어르신도 서영이네 국밥집 단골이시구먼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 집 딸 참 불쌍해요.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남편이란 놈이 그 빚에 질려서 도망가 버렸다지 뭐유. 만석의 발이 그 자리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계속 말을 이었어요. 30살짜리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 끓이고 장사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것도 돌아가신 아버지 빚 갚으려고 그러는 건데.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요즘 밤마다 빚쟁이들 들이닥쳐서 저 집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번도 도망 안 가고 꿋꿋하게 갚아나가더라고요. 만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만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탐정이 틀렸습니다. 아니, 탐정은 처음부터 만석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했던 거였어요. 빚은 서영이 만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고, 이혼은 서영 잘못이 아니라 남편이 도망간 거였습니다. 명품 가방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였을 거고, 밤마다 드나드는 남자들은 애인이 아니라 빚쟁이들이었어요. 만석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그 물건이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만석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검은 터널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만석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봤어요. 아들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짓밟으려 했던 자신을 마주했어요. 만석의 눈가가 뜨거워지면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들어가니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만석은 대답하지 않고 책상 앞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탐정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한 장씩 찍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크게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틀렸어. 만석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지면서 떨렸습니다. 다 틀렸어. 내가 틀렸어.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만석은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꽃뱀이 아니야. 그냥 열심히 사는 아이였어. 침묵이 무겁게 흘렀어요. 만석은 의자에 깊이 기대면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쌓아온 자신의 확신이 단 며칠 만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너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이 새로운 무언가를 세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저택의 넓은 마당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 만석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비서실장은 도련님이 지금 회사에 계신다고 대답했어요. 만석이 오늘은 회사 안 나갈 거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평소처럼 양복을 꺼내려다가 손을 멈추고 창고에서 가져온 그 낡은 작업복을 다시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이번에는 검댕도 바르지 않고 생선 내장도 문지르지 않은 채 그냥 작업복만 입고 낡은 모자를 눌러 쓴 뒤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싶었어요. 시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만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 출근 시간이 지나서 지하철은 한산했어요.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만석은 그 여자의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을 보다가 문득 서영의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데워도 노인을 먼저 챙기던 그 손이 생각났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오전 11시쯤이라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이 분주했습니다. 만석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예전에는 지저분하고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던 곳이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아침부터 일해온 사람들의 땀 냄새, 생선과 채소가 섞인 시장 냄새, 장사하는 사람들의 큰 목소리가 모두 살아있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하니 문에는 준비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만석은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영이 주방에서 커다란 솥 앞에 서서 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다시 무언가를 넣고 계속 저어주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만석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서영이 고개를 돌리더니 만석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알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나왔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쩐 일이냐고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알아, 손님으로 온 게 아니야. 서영이 멈칫하는 사이 만석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영이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빚 갚는데 보탰어? 서영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이런 건 받을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만석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동정이 아니라 미안해서 그런다고 말했어요. 서영이 눈을 크게 뜨면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자신은 사실 거지가 아니라고 아들이 서영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거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만석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서영을 의심했다고, 아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증거를 잡으려고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영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런데 내가 틀렸어. 만석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서영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냥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이 그걸 몰라봤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만석을 바라보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만석이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서영이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더니 만석에게 다시 내밀면서 이건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영이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을 시험한 것을 이해한다고, 아드님을 걱정하시는 마음이었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어요. 만석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서영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빚은 자신이 갚을 거라고, 아버지가 남기신 거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만석은 서영의 맑고 단단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민준 씨와는 제가 먼저 정리할게요.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왜 그래야 하냐고, 왜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서영이 슬프게 웃으면서 어르신이 자신을 의심하셨다는 건 결국 자신이 민준 씨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석이 아니라고,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거라고 급하게 말했어요. 서영이 고개를 저으면서 자신은 빚쟁이이고 이혼녀이고 시장에서 국밥 파는 사람이라서 민준 씨 옆에 서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석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신이 틀렸다고, 사람을 돈으로만 봤다고, 서영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어요. 서영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정말 민준 씨가 좋지만 민준 씨 인생을 망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서영이 앞으로 다가가 그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망치는 게 아니야. 내가 있어야 내 아들이 행복해. 서영이 흐느끼기 시작하자 만석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늦게 알아봤다고,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만석이 물었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석은 봉투를 다시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빚 갚는 데 쓰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이게 자신이 잘못한 걸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서영이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돌아보며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껴드릴게요, 아버님.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의 눈에서, 그것도 처음 보는 남의 딸 앞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만석은 문을 열고 나가면서 골목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걸 느꼈는데 그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거실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어요. 예전처럼 긴 식탁 양 끝이 아니라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만석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천천히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을 꺼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서영을 시험했던 일, 거지로 위장해서 국밥집에 갔던 일, 탐정을 시켜 뒷조사를 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면서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면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다고,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돈으로 재면서 살아왔다고.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나왔습니다. 만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돌아서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서영 씨한테서 뭘 찾아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 아이는 그냥 열심히 사는 착한 아이였어. 만석의 대답이 짧았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가면서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만석은 오늘 오전에 국밥집에 찾아가서 서영에게 모든 걸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그리고 빚 갚는데 보태 쓰라고 돈을 줬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영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리고 민준과 헤어지겠다고 했다고, 자기가 민준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석이 민준 옆에 앉으면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막았다고, 그 아이가 민준 곁에 있어야 민준이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봤어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영에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서영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껴다리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이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봄빛처럼 웃고 있었어요. 만석이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당신 말이 맞았다고, 자신이 평생 돈만 쫓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민준도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만석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고맙다고, 서영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빨리 가서 서영을 만나보라고, 그 아이가 많이 놀랐을 거라고 말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민준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저녁은 드셨냐고 물었어요. 만석이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만석의 눈이 커졌어요. 민준이 웃으면서 서영 씨네 국밥집에 가자고, 거기 국밥이 진짜 맛있다면서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의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러자고, 같이 가자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걸었어요.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만석은 민준의 옆에서 걸으면서 이렇게 아들과 나란히 걸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처음일지도 몰랐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국밥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녁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영이 손님들에게 국밥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민준을 보더니 서영의 얼굴이 환해지다가 그 옆에 선 만석을 보고는 잠깐 굳어졌습니다. 만석이 먼저 저녁 먹으러 왔다고, 우리 며느리가 끓인 국밥 먹으러 왔다고 인사를 했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준이 서영의 손을 잡으면서 괜찮냐고,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다고, 많이 놀랐을 거라고 물었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다고, 아버님이 오셔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석과 민준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만석이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서영이 국밥 2그릇을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뚝배기였습니다. 만석이 숟가락을 들면서 며느리가 끓인 국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서영이 수줍게 웃으면서 많이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영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게 안이 따뜻했어요. 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안은 국밥 김과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국밥을 한 숟가락 뜬 뒤 천천히 맛을 봤어요. 사골을 오래 고운 깊은 맛이 혀에 퍼졌습니다. 100억짜리 저택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평창동 저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만석은 회사 일을 비서실장에게 많이 넘기고 이제는 일주일에 사흘만 출근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시장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서영이 말렸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일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민준이 도와주니까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만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느리 일 거드는 게 시아버지 도리라고, 게다가 자신은 젊었을 때 육체 노동을 많이 했으니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만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빙만 했어요.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고 물을 따라주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100억 자산가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나르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만석은 주방 일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국을 끓일 때 옆에서 팔을 썰고 깍두기를 담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어요. 고급 핸드크림을 발라도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손이 왜 이러시냐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웃으면서 이게 일하는 사람의 손이라고, 이제야 제대로 된 손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어느 날 오후 장사가 끝나고 서영이 만석에게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한쪽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아버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으면서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오히려 이렇게 일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진다고 말했어요. 서영이 만석의 거친 손을 바라보면서 미안하다고, 회장님을 이렇게 고생시켜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만석이 서영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이게 진짜 사는 거라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만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높은 곳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지금처럼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민중과 서영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석 달 후 가을이었어요. 만석은 결혼 준비를 직접 챙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서실장에게 모든 걸 맡겼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영과 함께 예식장을 보러 다니고 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서영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영이 놀라서 아버님 왜 우시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만석은 돌아가신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며느리 손을 잡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이 사진을 쓰다듬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말이 다 맞았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만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며느리를 만났어. 당신처럼 착하고 따뜻한 아이야.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서영의 국밥집도 변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어요. 100억 자산가가 직접 서빙하는 국밥집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구경 삼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꾼들이었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단골이 됐어요. 서영의 국밥이 정말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할머니가 오시면 안부를 물었고, 젊은 노동자들이 오면 일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만석의 따뜻한 태도에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시장 상인들도 만석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과일을 갖다 주면 만석은 국밥으로 답례했어요. 건너편 생선 가게 아저씨가 좋은 생선을 싸게 팔아주면 만석은 다음에 더 많이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만석은 시장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만석과 서영이 함께 빗물에 젖은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서영이 얼른 수건을 가져다 주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국밥 한 그릇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뜨거운 국밥을 가져다 주자 여자는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만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고 도망갔다고, 자신은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남았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만석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을 바라봤어요. 서영도 만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만석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냐고, 만약 원한다면 이 가게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여자가 눈을 크게 뜨면서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영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사람 손이 필요했다고,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만석이 여자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빚에 쫓기고 혼자 남겨졌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니까 길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 덧붙였어요. 자신도 평생 잘못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으면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만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말했어요. 이제야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다고, 남을 돕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전화 너머에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다고,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지금의 아버지가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영과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평창동 저택 정원이었어요. 만석은 호텔 예식장 대신 집 정원에서 소박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영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만석이 우리 집이 내 집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가을 국화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하얀 천으로 만든 아치 아래 신랑 신부가 설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 국밥집 단골 손님들, 회사 임원 몇 명, 그리고 서영의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만석은 아침 일찍부터 정원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의자 배치가 잘 됐는지, 음식 준비는 충분한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장님이 직접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며느리 결혼식인데 당연히 자신이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식이 시작됐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흐르기 시작하자 서영이 만석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원래는 신부 아버지가 할 일이었지만 서영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안 계셨습니다. 만석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만석은 서영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 기억이 떠올라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버진 로드를 걷는 동안 만석은 서영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민준이가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자신이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서영이 만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님,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치 아래 민준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와 서영이 다가오자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서영의 손을 민준의 손에 포개주면서 말했어요. 이 아이 평생 잘 지켜줘. 올리면 아버지가 가만 안 둬.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만석도 아들을 안으면서 등을 토닥였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안아본 것 같았습니다. 주례없이 진행된 식은 간소했지만 따뜻했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직접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주는 서영을 만나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영은 민준과 만석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국밥집 단골 할아버지는 콧물까지 훌쩍이면서 축하한다고 소리쳤어요.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결혼식이구나.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만석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나왔어요. 호텔 케이터링 음식이 아니라 서영네 국밥집에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사골국밥, 직접 담근 김치, 손수 빚은 만두가 상에 올랐어요.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만석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며느리 복이 정말 많으시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으면서 자신이 며느리 복을 타고났다고, 서영이 와줘서 자신이 사람이 됐다고 대답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조명이 켜지면서 분위기가 더 따뜻해졌어요. 만석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떠들고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비서실장이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다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만석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자신이 그 증거라고 말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만석과 민준, 서영 세 사람이었어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만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 민준이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자신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이 만석의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아내가 있을 거라고 만석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만석이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서영네 국밥집은 더 번창했어요. 새로 고용한 직원이 3명으로 늘었고 가게도 옆 건물까지 확장했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일주일에 사흘씩 가게에 나가서 일했어요. 이제는 주방 일도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만두를 빚었어요. 손님들은 회장님이 직접 만든 만두가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만석을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이 임신했다고 석 달째라고 말했어요. 만석의 눈이 커지면서 정말이냐고 손자를 보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만석은 그 작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 때도 회사가 커질 때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자가 온다는 소식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만석이 민준을 꼭 안으면서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만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만석이 사진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손주 본대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당신이 보내준 며느리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만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그리고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배웠어요. 100억짜리 저택보다 값진 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는 가족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홀로 앉아 있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게 훨씬 행복했어요. 만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만 보는 건 아닌지,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김만석 회장님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가슴에 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